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말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살펴보세요.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성을 숨기려고 해도 외모처럼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말버릇으로 인간성을 알아보는 법, 같이 배워볼까요? 오지랖퍼, 배려 없는 참견쟁이들의 말버릇.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으이그,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혜진의 이야기를 듣던 영주는 맥주잔을 내려놓더니 면박을 주듯 한마디 했다. 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열의에 차서 말을 잇는다. 그 남자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영주의 설교투 목소리에 혜진은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지만 영주는 자기 이야기에만 심취해 있다. 친구들 사이에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다. 언뜻 보면 성의껏 조언을 하는 듯 하지만 실상 속뜻을 해석하자면 남자 보는 내 안목 대단하지? 라는 의미다. 이들에게 주변 사람의 실패는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회에 불과하다. 늘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스스로 그 사실을 의식하든 못하든 틈만 나면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려 든다. 그래서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안일한 충고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자기만의 정답에 얽매이기 쉽다. 그런 탓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며 새로운 일에 선뜻 도전하지 못한다. 행동하기보다 말만 앞세우고 불만과 핑계를 달고 산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말버릇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항상 자기만 잘났다니까.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야. 하면서 벼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평소에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건네는 진짜 조언이라고 보아도 좋다. 내가 해줄게.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거나 짜증이 나게 만드는 말은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대의 기분이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한 말만 할 때 역효과가 난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와 같은 선상에서 상대의 신경을 긁는 한마디가 바로 내가 이것 해줄게 이다. 사람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이는 사안의 성격뿐 아니라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영역에 불쑥 발부터 들여놓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움을 주는 것이니 어쨌든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선의의 의미는 퇴색하고 어느 순간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비치게 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호의를 베풀었으니 타인도 분명 고마워할 것이라 믿는 이들이 덜어 있다.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사실 이런 호의 속에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는 갚아주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다.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어떤 회사든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김 부장과 서대리가 심상치 않은 관계라더라. 사장파가 전무파한테 약점을 잡혀서 당분간 꼼짝 못할 것이다. 탕비실이나 휴게실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바쁘다. 그리고 누군가와 단둘이 있게 되면 이때다 싶어 자기가 모은 정보를 흘린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도 옆에 있는 직원에게 눈을 반짝이며 말을 건넨다. 참, 그거 알아요? 총무부의 민 부장님 있죠?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민 부장님이 말이에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에 동료는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싶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실제로 이렇게 정보통을 자처하는 이들은 보통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타입은 아니다. 외모나 실력이 뛰어나서 주목을 받는 경우와는 거리가 멀며 내심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런 현실을 부정한다. 사실 자신은 남들이 쳐다볼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다들 몰라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목을 끌기 위해 가십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이용한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은 곧 나 좀 봐주세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큰 그릇처럼 보이고 싶은 작은 그릇들. 허세형의 말버릇. 뭐 어쩔 수 없지. 이번 주까지 기획안을 완성했어야 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승규 씨. 잔뜩 긴장한 채로 상사에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놓자 의외로 싱거운 답이 돌아왔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별탈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오늘 밤을 새서라도 기획안을 끝내야지 라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던 터라 내심 맥이 빠졌다. 듣는 사람을 왠지 허무하게 만드는 이런 말버릇은 어떤 심리에 기인한 것일까? 뭐 어쩔 수 없지. A 안으로 결정합시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중국집으로 가자. 이런 대답은 당신 의견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 라는 이야기로 들려 뭔가 무시당한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 중국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어쩔 수 없다는 사족을 덧붙여서 상대를 은근히 불쾌하게 만드는 걸까? 이 말에는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자신에게 위험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실상 자신은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쿨해 보이는 표정 뒤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 사람의 의도에 휩쓸리지 말자. 저기, 그때 그거 있지? 재치 있는 말솜씨, 유려한 언변을 갖추지 못해도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이 있다. 저기, 그거 말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거 있지? 어떻게 됐더라?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해서 듣는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고 궁금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통의 코드를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그거라고만 말해도 뭘 뜻하는지 알아듣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말버릇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정작 중요한 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변죽만 울리면 옆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싶어 답답해진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버릇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목을 받는 데 있다. 이 유형은 원래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이 세상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지만 반응이 썰렁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 그때와 같이 모호한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주목해준다. 이런 기억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버릇이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길지 않다. 처음에는 반짝 호기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별 내용이 없다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또 시작했군. 어차피 별 얘기도 아니면서 하고 흘려듣게 된다. 이 말버릇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바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단 성공한 사람의 코드는 모두들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며 새겨듣는다. 그런 드문 경우에 속하는 게 아니라면 먼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예민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뛰어난 영업사원이 원래는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스토리는 흔하다. 꾸준히 연습이 쌓이면 이야기의 내용에도 깊이가 생겨서 화려한 말솜씨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본의 종교 사상가 히로사치아는 누군가가 요즘 바쁘시죠? 라고 물으면 일은 넘치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자어인 바쁠 망자를 풀이하면 정신을 잃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차가 나여 정신은 멀쩡하다고 재치 있게 대답한 것이다.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끌어안고 있어도 정신없이 바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틈을 내어 자기 관리를 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나간다. 물론 특별한 프로젝트나 상황 때문에 일정이 빠듯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쁜 척을 즐기려는 심리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쉴 틈 없이 일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다. 정말 계획성 있는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바쁜 티를 내지 않는다. 언제나 바쁜 사람은 변명거리도 언제나 많은 법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주의해야 할 인물이다. 누굴 위한 것인가? 나르시시스트의 말버릇.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건 진짜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말하던 친구가 사실은 친구의 연인을 몰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전개가 흔히 펼쳐진다. 그러니까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셈이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애쓰는 자신에게 도취된 나르시시스트의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부담스럽거나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친구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기껏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성의를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럴수록 상대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주되 말은 아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건 그렇고 어떤 주제를 놓고 한창 대화를 나누다 말고 갑자기 불쑥 화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그렇고 맞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말이야. 남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일단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 여성에게 대화란 상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행위다.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유 없이 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내 생각 같은 건 상관없다는 거지? 라는 불만이 절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 가장 흔한 이유는 인내심이 없어서다. 대화가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면 화제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이 중심에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흥미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한다. 남들 이야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기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편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상식이다. 또한 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다 못했어? 옆에 있는 사람을 괜히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아직도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느긋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 확인을 하면 상당히 신경 쓰이고 눈치를 보게 된다. 아직도야? 를 수시로 외치는 사람들의 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완과 유형이다. 일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인 사람들이라 남들의 속도가 왜 자신과 같지 못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시간 낭비를 매우 싫어해서 속도가 느린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다 못했어? 라며 간섭을 하게 된다. 둘째는 교만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남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성향이 있어서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기다리게 만드는 걸 견디지 못한다.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게 생겼어? 하는 심리에서 버럭 짜증을 내는 것이다. 셋째는 걱정이 지나친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도 일을 금방 해치워버리지만 그 이유는 수완가들처럼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미리 서두르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속도가 느리거나 늦장을 부리는 사람들이 트러블의 씨앗으로 보일 수 있다. 일본의 작가 가이코 다케시는 느긋하게 서두르게 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고 한다. 아무리 스피드가 생명의 시대라지만 상대의 속도를 배려하는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도 몰라? 형석 씨는 퀴즈 마니아다.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적이 있는 실력자로 워낙 박학다식해서 걸어다니는 구글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그런데 그런 형석 씨가 휴게실에 들어서면 다들 시선을 돌린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꺼낼라 치면 그런 것도 몰라? 라며 끼어들어 지식 자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형석 씨 혼자만 흡족한 상태로 대화가 종료되곤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휴게실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총무부에 민원을 넣은 직원까지 생겼을 정도다. 상식이라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런데 형석 씨의 경우는 자신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용을 두고서 사람들에게 면박을 준다. 남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창피를 주는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석 씨는 지식이 많을지는 몰라도 상식은 없는 사람인 셈이다. 자신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헛똑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몰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람은 아는 것을 무기 삼아서 과도한 자부심을 품는 이들이다.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야. 지식으로 나를 이길 사람은 없어. 라는 자기만의 신념으로 스스로를 고무한다. 실제로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유형이라고는
도저히 말하기 힘들다. 고민도 반성도 없는 속빈 강정형의 말버릇. 미안. 근현 씨는 사내에서도 유명한 덜렁이다. 경비 정산을 제때 하지 못하고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며 넘어갔고, 회의에 지각했을 때도 미안합니다 라며 자리에 앉았다. 급기야 임원에게 질책을 받을 때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만 하다가 결국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변두리 출장소로 발령이 나고 말았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2번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반성하기 마련인데, 이 유형은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한다.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도 사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없고 상황을 바꿀 의지도 없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작은 실수라면 눈 감아줄 수도 있지만 큰 실수를 반복하고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다들 등을 돌리게 된다. 자네는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한 번쯤 이런 따끔한 소리를 듣는 날이 온다. 그런데도 죄송하다는 알맹이 없는 말만 반복한다면 상대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누가 B형 아니랄까 봐. 어떤 주제든 혈액형이나 사주팔자 등으로 연관지어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유형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심리, 행동의 원인 등에 대해서 굳이 알아보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코드를 읽거나 자신의 코드를 노출하지도 않은 채 그저 A형은 원래 B형이랑 잘 안 맞아 라고 결론 짓는다. 혹은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아이고 누가 B형 아니랄까 봐 라며 혈액형을 원인으로 돌린다. 그런데 혈액형 분류법이 실제로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어째선지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은 정말 소심한 것 같고 B형인 사람들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형은 원래 소심하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가 봐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혈액형이 B형인 사람에게 지인들이 반복적으로 B형은 엉뚱한 4차원 성격이라는 기대를 주입하면 그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 혈액형으로 사람을 단순히 구분짓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 자신을 가두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인간관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간의 성격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 부모나 가족들과 관계가 어땠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귀었는가, 또 어떤 경험을 쌓았는가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의 색상으로 달라진다. 누가 B형 아니랄까 봐 하는 말버릇은 사고의 어휘가 부족하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자신의 머리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반사적으로 혈액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하려고 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틀을 스스로 만든다. 누구나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일에 집중이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능률적인 사람은 일을 시스템화해 놓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다.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하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 일의 순서와 속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저조할 때도 일은 일대로 분리하여 프로답게 진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없다. 즉,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감정에 쉽게 휘말려 공과 사를 분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유형은 속말을 숨기지 못하는 솔직하고 순진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핑계를 지어내거나 상대를 속이는 부류는 아니다. 유아형과 연기형의 말버릇. 미안하긴 한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혹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말 미안하긴 한데 라고 변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본인으로서는 해명을 하려는 것일 테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저 의미 없는 변명일 뿐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요즘 워낙 업무가 밀려 있어서요. 어느 쪽이 더 믿음직스러운가? 당연히 전자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항상 변명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모면하기가 좀 더 수월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일은 맡기면 안 될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이런 사람은 결국 책임감은 그리 필요 없는 일상적인 업무만 맡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하지만, 그치만 이라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럴 때 부모는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라며 훈계하고 넘어가곤 한다. 이것은 아직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하지만 그런데를 남용한다는 건 아직도 유아기의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Yes, but 화법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힘이 있지만 그 반대인 but yes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저 상대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난 바본가 봐.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난 바본가 봐. 내 고집만 부려서 미안해. 내가 워낙 성격이 꽉 막혀서. 뭔가 일이 잘못되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어쩌면 그 사람은 어리숙한 4차원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좀 더 강인하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합 행동이라는 것이 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하해서 격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의 심리적 경계를 푸는 동시에 호의를 이끌어내는 고등 전술이다. 난 바본가 봐 라고 자책하는 것은 전형적인 영합 행동이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자기가 바보라는데 뭘 어쩌겠어 하고 체념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렇게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상황을 조금씩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움직이는 것이다. 정말로 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은 오히려 아는 척을 하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고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사람은 주변의 공격이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수를 쓰는 것이다. 어쩌면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에게 속은 사람들을 여유만만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진짜 바보는 상대방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속담 중에 바보와 가위는 쓰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지만 바보인 척하는 사람만큼은 쉽게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